그 다음에 그 5.5절을 공부를 하는데 5.5절은 하이퍼 매개 변수 최적화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CNN도 공부하고 DMLP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규제 기법도 여러 가지 공부하고, 근데 각각의 그런 기법들에 보면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매개 변수가. 예를 들면 그 아까 가중치 감수 같은 데 보면 람다라는 매개 변수가 있었잖아요. 규제항하고 원래 목적 함수, 누가 더 큰 비중을 가질 건지를 좀 람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매개 변수라는 거죠. 하이퍼 매개 변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매개 변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우리가 지금 이제 학습을 할 때 세타라고 표기를 해놓고 세타를 난수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더 좋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적에 가까운 해를 찾고 학습을 마치고, 이때 등장하는 세타라는 매개 변수는 이 신경망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이것은 내부 매개 변수예요. 내부 매개 변수. 학습이 최저값을 알아내는 그런 내부 매개 변수죠. 이 내부 매개 변수를 빼고 나머지들은 다 외부 매개 변수인데, 이 외부 매개 변수를 우리가 하이퍼 매개 변수 이렇게 불러요. 하이퍼 매개 변수. 자, 은닉층의 개수, CNN 마스크 크기, 보폭, 학습률, 모멘텀과 관련된 매개 변수. 학습률도 그냥 로우도 있지만 우리가 아담이라든지 에이다 그라드라든지 이런 적응적 학습률을 쓰면 그 속에 또 하이퍼 매개 변수들 또 여러 개가 있었죠. 또 굉장히 많은 하이퍼 매개 변수들이 있다. 여러분, 이 하이퍼 매개 변수는 기계학습,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면 그때 내부 매개 변수의 초기값을 난수로 설정을 하고 에포크를 반복을 하면서 더 좋은 이제 가중치, 즉 내부 매개 변수 값을 찾아내 그러죠. 자, 이 하이퍼 매개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학습을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성공을 해도 얼마나 좋은 품질의 성능을 얻느냐. 이걸 좌지우지해요. 자, 그러면 이 하이퍼 매개 변수를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 값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논문이라든지 책이나 이런 데 많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드롭아웃에서 은닉층은 한 0.5 비율로 제거를 해라. 그 다음 입력층은 0.2 비율로 제거를 해라.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은 실험에서 사용들을 하고 괜찮다고 본 거거든요. 일단 그런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것을 매개 변수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쓰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많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 값을 일단은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 디폴트 값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휴리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설정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하이퍼 매개 변수 최적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는 하이퍼 매개 변수 셀렉션, 선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알고리즘 5-9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가상 코드를 보여주는데, 계속 반복해라. 일단 하이퍼 매개 변수 조합 H 틸드를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설정을 하나 해보는 거죠. 뭐 학습률은 얼마로 하고 보폭은 얼마로 하고 매스크 크기는 얼마로 하고 이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그 검증 집합으로 성능 Q를 측정을 하고 새로 설정한 그 하이퍼 맥이변 조합이 이전 거보다 좋으면 걔를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한다.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새로 한 놈이 이전에 가장 좋았던 놈보다 안 좋으면 걔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개를 생성해서 해보고 더 좋은 놈이 생길 때마다 그 놈을 계속 킵을 하고. 여러분 반복을 해서 그동안에 가장 좋은 놈을 선택을 해서 그 놈을 사용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방법인데 문제는 이 3번 라인 하이퍼 맥이변수 조합을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퍼 맥이변수마다 10개의 값이 가능하다. 사실 10개의 값보다 훨씬 많죠. 근데 10개의 값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하이퍼 맥이변수가 20개가 있다. 뭐 학습률도 있고 뭐 보폭도 있고 뭣도 있고 한 20개가 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어요? 10에 20승계가 있잖아요. 각 하이퍼 맥의 변수마다 10개의 값이 가능하고 그런 하이퍼 맥의 변수가 20개가 있으면 10에 20승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자, 3번을 이렇게 이그조스티브하게 일일이 다 해본다 그러면 10에 20개를 다 해보는 거죠.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전략에 따라서 그 이제 생성을 어떻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격자 탐색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각 하이퍼 맥의 변수마다 값을 조금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점을 생성을 해가지고 해보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H1하고 H2 두 개라는 하이퍼 맥의 변수만 있지만 아까 20개라고 그러면 지금 20개가 있고 가능한 값이 되게 많으니까 조합이 너무 많죠. 또 하나 이제 이무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무 탐색은 난수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난수로. 하이퍼 맥의 변수가 20개가 있으면 이 각각의 맥의 변수마다 난수 20개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크게 보면 이런 이제 그 격자 탐색도 있고 이무 탐색도 있는데 결론은 또 누가 이거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무 탐색이 훨씬 좋다. 격자 탐색 쓰지 말고 이무 탐색을 써라. 이런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여기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고 그러면 어떤 하이퍼 맥의 변수가 있는데 최대로 1, 최저로 0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등간격으로 나눌 수도 있죠. 0, 0.1, 0.2, 0.3, 0.4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등간격으로 나눈 게 적절한 그런 하이퍼 맥의 변수도 있고 어떤 놈들은 그렇게 등간격으로 하는 게 부적절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습률 같은 경우인데 학습률을 내가 0.0001부터 0.1 사이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걸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등간격으로 한다 그러면 0.0001, 0.0002, 0.0003 그래서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는 0.0998, 0.0999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등간격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값이 클 때는 좀 듬성듬성하게 하고 값이 작을 때는 촘촘하게 하고 이렇게 그 등간격이 아닌 어떤 다른 non-linear 스케일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제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0.0001, 0.0002, 0.0004, 0.0008 해서 뭐 2배씩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어떤 하이퍼 매개 변수는 이런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적절한 것도 있다.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격자 구조를 사용을 하면 매개 변수가 m개고 각각 q개 구간이라면 q의 m승 개의 점을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차원의 저주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조사할 게 많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무 탐색이 훨씬 우월하다. 요 벅스트라라는 분은 매개 변수, 하이퍼 매개 변수 32개 꽤 많이 해봤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격자 구조도 해보고 이무 탐색도 해봤는데 이무 탐색이 훨씬 유리하더라.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어요. 이게 왜 이무 탐색이 더 그 유리한지를 이제 가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2개 하이퍼 매개 변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2개가 있는데 이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이 그 성능이 뭐 그게 그거에다가 값이 한 이 정도 값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봉우리가 요 그래프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성능이 좋은지 그걸 그냥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로 방향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죠. 좀 덜 중요하죠. 어떤 값을 사용을 하든지 좀 뭐랄까 그게 그거 정도인데 이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특히 이 부분 사용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격자 구조를 쓴다고 그러면 격자 구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점을. 근데 우연히 이 굉장히 좋은 점을 비껴가 버렸다. 그러면 이거 꽝이잖아요. 근데 이제 난수를 생성을 하면 난수도 운이 나쁘면 이 지점을 비껴갈 수가 있는데 얘보다는 낫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게 이제 왜 이무 탐색을 쓰는 게 좋은지를 설명하는 어떤 가상의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5.6절은 2차 미분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차 미분을 썼어요. 즉, 그레이디언트를 사용을 해왔어요. 2차 미분은 전혀 손 안 댔어요. 2차 미분을 사용을 하면 또 유리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또 2차 미분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려고 시도는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1차 미분을 사용한 게 훨씬 좋아요. 여기는 가능성이 있고 더 뭐 추구를 해볼 바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1차 미분 그레이디언트를 많이 써요. 5.6절은 2차 미분 방법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1차 미분, 즉 그레이디언트를 사용을 하는 경사하강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경사하강법은 현대 기계학습의 주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2차 미분을 이용한 뭐 새로운 최적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 그냥 그레이디언트를 이용하는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경사하강법도 나름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그레이디언트가 잡음을 안고 있는데 이 잡음을 어떻게 줄일 거냐. 가령 미니 배치를 현대 기계학습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아주 대표적인 잡음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또 하나는 1차 미분 대신에 2차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접근 방법이 바로 5.6절에서 공부할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1차 미분을 사용하는 경사하강법 동작을 예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변수가 두 개다. 실제로는 매개 변수가 뭐 수만 개, 수백만 개죠. 두 개로 가정을 하고요. 자, 목적함수가 j이고, j가 w1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w2 빼기 1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차 미분을 해보면 w1으로 미분하면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w2로 미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는 바로 이게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되고요. 자, 현재 시작점이 4,2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4하고 2를 이 그레이디언트에 대입을 해보면 4, 8이 되죠. 즉 현재 W1이라는 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 값은 4, 8이다. 자,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점, 즉 W2를 계산을 해보면 W1 빼기 학습률 로 곱하기 W1에서의 그레이디언트. 로를 0.2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점 4.2 빼기 학습률 0.2 그레이디언트 4.8 계산을 하면 3.2, 0.4가 되죠. 새로 얻은 3.2, 0.3, 즉 W2라는 점에서 다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2.4, 마이너스 4.8을 얻게 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W3은 3.2, 2.72, 1.32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가 보면 W1에서 출발해서 W2, 3, 4, 5를 얻게 되고 점점 수렴하는 점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경사하강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문제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W1에서 출발해서 그레이디언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경사하강법, 지금 파란 선으로 예시가 된 거죠. 이렇게 그 지그재그 방향을 따라서 최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현재점 W1에서 빨간 벡터를 타고 한 번에 최저점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무척 좋겠죠.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1차 미분으로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1차 미분은 현재점 W에서 가장 급격하게 하강하는 방향만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가 이거 완벽한 구형이라고 그러면 이 W1에서의 그레디언트하고 이 빨간 선, 최저점을 향하는 게 일치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구형에서 약간 벗어난 게 이게 파라볼라라고 한가요? 이렇게 타원형 모양.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굉장히 복잡한 모양의 지형, 뭐 고개마루도 있고 그런 지형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는 현재점에서 가장 급격한 점을 찾아보면 최저점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 미분으로는 이 빨간 선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뉴턴 방법이 있는데, 뉴턴 방법은 2차 미분 정보를 활용해서 빨간 경로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자, 뉴턴 방법은 우리가 2장에서 공부를 했던 테일러 급수를 적용하여 그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데요. 자, 현재 W라는 점에 있는데 델타만큼 이동한 W 플러스 델타 점의 함수 J값, J 함수의 값,
현재점의 함수값 더하기 현재 위치에서의 미분치 곱하기 델타 플러스 2분의 2번 미분한 값 곱하기 델타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또 그 3번 미분한 거, 4번 미분한 거, 5번 미분한 거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3번 미분한 거 3차 미분 이유는 무시를 한다고 그러면 약간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이퀄 기호가 아니라 뭐 거의 비슷하다, 거의 같다 이 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5.36식은 W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수식인데 실제로는 변수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인 공식으로 바꾸면 5.37식이 돼요. W가 이제 벡터가 되고 델타도 벡터가 되고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는 우리 2장에서 공부했던 헤시안 행렬입니다. 자, 이 수식을 델타로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을 얻게 돼요. 5.36식을 델타로 미분을 해보면 그 JW 더하기 한 번 미분한 거, 이게 2번 미분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델타로 미분을 해보면 이건 이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델타를 미분하니까 이게 이제 개수인 셈이 되니까 J 다시 W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델타 J 2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그 W 델타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소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델타로 미분한 이 식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즉 0으로 놓고 풀어보면 우리가 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델타는 마이너스 2번 미분한 것분에 한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5.38식은 변수가 하나일 때의 수식인데 이것을 다시 여러 개로 확장을 하면 이제 델타, 이제 벡터가 되죠. 이것은 마이너스 헤시안 행렬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수식이에요. 자, 이걸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빨간 선, 그래서 최저점으로 한꺼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예제하고 똑같은 그 J라는 매개 변수가 2개인 수식을 다시 활용을 해보면 그레이디언트를 구해보면 2W1 빼기 4, 8W2 빼기 8이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헤시안을 구하면 2, 0, 0, 8이 됩니다. 헤시안 구하는 수식은 이제 2장의 2.3절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시작점을 4,2, 즉 W1이라고 하면 W1에서 그레디언트는 4,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5.3,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5.39식 있죠. 요거에 대입을 하면 델타는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결국은 델타는 마이너스 2, 1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점이 W1이니까 이 이동하는 벡터 델타를 더해주면 2, 1이 되고 요게 이제 W2라는 그 다음 점이 되는데 이 다음 점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최저점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5.39식을 사용을 하면 이게 이제 뉴턴 방법이거든요. 이걸 사용을 하면 그 한 번에 최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척 좋은 방법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데는. 자, 우리가 사용했던 예제는 이 이차함수죠. 제곱항만 있죠.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5.3씩 테일러 급수를 처음 적용했던 이게 이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3차, 4차가 있는데 이 2차 함수를 3번 미분, 4번 미분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3차 이상의 수식이 되면 이게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럼 그 오차를 어떻게 보정을 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이 사용하는 목적 함수는 2차 함수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예제처럼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여전히 뉴턴 방법도 반복을 해가지고 해를 찾아가야 된다. 난수를 생성해 초기에 세타를 설정한다. 그 다음 반복을 하는데 식 5.39, 즉 해시언 인버스하고 그레디언트를 곱해가지고 델타를 구하고 델타를 더해서 다음 점을 구하고 또 3번 라인을 수행을 하고 또 갱신하고 또 3번 라인을 수행하고 갱신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뉴턴 방법 알고리즘 5-10을 사용을 하면 더 빨리 수렴을 할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라인 3에서 H의 인버스, 즉 해시언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인버스를 구하는 게 매개 변수가 m개라고 그러면 b고 m 3승이라는 아주 과다한 계산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5-1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계학습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제 켤레 그레디언트라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결국 이제 근사 추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W1이라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니까 1차 미분이죠. 자, 이 방향이다. 즉 G1이다. 그러면 우리 앞서 사용했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방법은 그 로우라는 학습률이 있으니까 로우에 따라서 이 선분상의 어디 뭐 작게 하면 이 W는 가깝게 될 테고요. 학습률을 크게 하면 좀 멀리 가겠죠.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라인 서치라는 즉 직선 탐색이라는 기법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자, W1이라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어요. G1.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지금 이 지형을 보면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 이 지점쯤 되면 또 다시 또 점점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을 우리가 이 빨간 선으로 지금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단면의 지형을.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최저가 되는 점이 있을 거라고요. 최저가 되는 점. 그 점을 지금 이렇게 이제 검게 칠했는데 W2라고 그 라인상에서 최저가 되는 점 거기를 찾아가지고 그 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W2를 알아냈으면 또 그 점에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W2에서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G2죠. 또 그 방향에서 또 단면의 지형을 알아내고 그 단면의 지형에서 최저가 되는 점을 찾아내고 그 점이 바로 W3고요. 또 W3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또 그레디언트 방향의 단면에서 최저점을 알아내서 그 점으로 이동하고 W4죠. 또 W4에서 그레디언트를 알아내고 또 단면을 살피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학습률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 직선 탐색을 해가지고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앞에 사용했던 경사 하강법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제 켤레 그레이디언트 방법은 자, W1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자, 이게 G1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리 P1이라고 또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최저점을 알아내고, W2에서 다시 그라디언트를 구해보니까 G2가 되고, G2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G2를 이용을 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G1도 활용을 해보자. 이게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켤레 그레이디언트 방법에. 자, 우리가 바로 직전 것을 P1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 걸 P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P1과 P2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해에 빨리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켤레 그레이디언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직선 PT-1이라고 그러면 다음 순간에는 식 5.40을 만족하는 PT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PT를 이용을 하자. 그 수식은 PT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해시언을 곱하고, 그 다음에 방금 직전에 직선 PT-1이 0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PT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PT를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해시안이라는 행렬이 등장을 하고 요거의 인버스를 구해야만 PT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해시안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고 그 매개 변수가 m개라고 그러면 m의 3승의 계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켤레 그레이디언트 방법에서는 이 PT를 이제 근사화를 하는데 이런 근사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PT는 PT-1에다가 베타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순간의 그레이디언트 GT에 마이너스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PT를 근사화를 할 수 있다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타 T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베타 T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폴락, 리비에르 방법, 플래처, 리브스 방법이 있습니다. 뭐 위의 방법을 써도 좋고 아래 방법을 써도 좋고, 이 책에서는 위에 있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는데요. 자, 5.42식을 보면 이건 현재 그레이디언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의 그레이디언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 그레이디언트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직전의 그레이디언트 값하고 현재 그레이디언트 값만 가지고 베타 T를 구하고 그 베타 T를 가지고 이 수식을 풀어 가지고 그 다음 PT, 즉 G2보다 더 나은, 그레이디언트만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요 녹색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도한 수식을 가지고 켤레 그레이디언트 알고리즘을 가상 코드로 써보면, 자, P0는 제로로 놓고요. 처음에는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T를 1로 놓고 시작을 하고요. 세타 1을 난수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리피트 문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타 T에서, 즉 현재 점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한다. GT죠. 그 다음에 6번 라인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라인에서 이제 베타 T를 계산을 한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수식이죠. 그 다음에 5.41씩을 이용해서 PT를 구한다. 그러면 현재 점 세타 T하고 세타 T 플러스 입실론 PT를 잇는 이제 직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직선에서 직선 탐색을 수행해서 최소에 해당하는 입실론 햇을 구한다. 이 직선 탐색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 이 방향으로 이 단면을 조사를 해서 최저가 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에 해당하는 입실론 햇을 구하고 세타 t 플러스 1은 세타 t에다가 입실론 햇 p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폴락 리비에르 방법은 약간 오차를 안고 있는 이제 근사이기 때문에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정을 해주는 게 라인 6인데 이것을 매번 해주는 건 아니고 지금 베타를 리셋하는 주기 Q가 입력으로 주어지는데 Q번에 한 번씩 베타 T를 0로 만들어 가지고 0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켤레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고 뭐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널리 쓰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사 뉴턴 방법이 있는데 퀘이시 뉴턴 메소드 이렇게 부르죠. 이 방법은 이제 헤시안 H의 이제 역행렬을 우리가 앞에서 구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걸 근사하는 행렬 이제 M을 계산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단위 행렬로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 정보만 이용을 해서 이 M을 점점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사 뉴턴 방법에 속하는 알고리즘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LFGS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기계학습에서는 이 근사하는 행렬 M 자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M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적게 쓰는 또 LBFGS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LBFGS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미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계학습에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현재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을 개선하는 한 줄기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게 2017년도 논문, 보투라는 분이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장 내용이 끝났어요. 여러분 5장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